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160쪽 해가지고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해서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와 지방행정제도, 군사교통통신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 갔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조선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고려시대와 비교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0쪽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네. 자, 교과서 160쪽을 함께 피고 봅시다. 자,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해서 보면은, 먼저 조선의 중앙정치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옆에 나와 있는 표, 조선의 중앙정치기구 이 표를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재상들이 모여 정책을 의논하는 의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육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의정부. 여기서 말하는 의정부에서 그러면은 같이 의견을 의논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자, 우리가 흔히 역사,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볼 수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누구 있지? 자, 영의정, 그리고 좌의정. 자, 좌의정이 있으니까 옆에 우의정이 있겠지? 자, 여기서 영의정이 가장 최고 높은 지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으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좌의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정은 명예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직책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좌의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 해서, 이 의정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여가지고 삼정승이라고 하는데, 이 삼정승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의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논한 정책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행이 되느냐?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의논한 정책들은 그 밑에 있는 육조를 내려가서 육조에서 각각 맡은 업무에 따라서 행해지게 되는데, 자, 옆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2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에서 6개의 조, 6조가 나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려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졌었지? 자, 교과서를 한번 다시 한번 옛날 교과서를 한번 훑어가볼까? 자, 교과서 120쪽을 보게 되면은, 중서문화성이 있고 밑에 상서성,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이 있었는데, 그 상서성에 이부, 병부, 호부, 애부, 형부, 공부 해가지고 6개의 부로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부가 아니라 뭐다? 조. 6개의 조로 나눠져 있다. 6조가 있었다. 해서 인사와 관련된 거는 2조에서, 그리고 병사와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업무는 병조에서, 그리고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조에서 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2호, 애병, 형, 공 6조가 나뉘어지는데, 이 조마다의 각 최고 지휘권자, 그들을 판서라고 했어. 그래서 2조에서 최고 지휘자는 2조 판서가 되고, 병조에서 최고 지휘자는 병조 판서가 되겠지. 해서 이들이 최고의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 어때? 자, 국무총리가 있고 그 국무총리 밑에 여러 가지 부들이 나눠져 있죠. 국방부도 있고, 문화체육부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교육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들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오늘날 국방부 해당하는 게 병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날 국방부의 최고 지휘자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선시대 병조, 국방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사람은 병조고, 거기서 최고 지휘자는 병조 판서라고 이해를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중요해. 자, 조선의 정치제도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국왕에게 모든 권한이 이임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왕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일부 권력들을 분산해서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국왕과 신하들의 권력이 서로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를 원했거든. 자, 그래서 보자.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기 위해 언론기관인 3사가 있었고, 그 밑에는 국왕의 명령을 발표하고 상소문을 처리하는 등의 왕의 비서 업무를 맡은 승정원과 나라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군부 해서 국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런 2개의 승정원과 의군부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국왕의 권한을 방지하고,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인 3사 해서 신하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3사
가 나누어져 가지고 국왕과 신하의 권력을 균형을 유지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3, 4에는 어떤 기구들이 나눠지는지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3, 4에는 관리의 비행을 감시하는 사원부, 그리고 왕의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쟁하는 사관원, 왕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는 홍문관이 있다 그랬어. 자, 여기서 말하는 관리의 비행을 감시하는 사원부는 오늘날로 치면은 뭐랑 해당 같을까? 검찰과 비슷하다고 하면 됩니다. 오늘날 검찰들 같은 경우도 뭐해? 여러 가지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비행을 감시하고 잘못한 건 없는지 감시한 다음에 그에 대한 것을 벌을 내리는 업무를 맡는 게 바로 검찰이죠. 이러한 검찰의 업무를 조선시대에는 사원부에서 맡았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고, 자, 사관원 같은 경우는 왕의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쟁한다 그랬지. 이것은 신하들이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정책을 시행을 하면은, 자, 여기 사관원에 속해 있는 신하들이 가서 간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고쳐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에게 충언을 고하는 게 바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왕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옆에서 왕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간쟁하는 기구가 바로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 같은 경우는 왕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경연을 담당했다고 그랬는데, 자, 왕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신하들로부터도 배우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하는 게 바로 홍문관인데, 홍문관에서는 왕이 정책을 하는 것에 자문을 구해줍니다. 왕이 홍문관에, 자, 내가 이러한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하느냐 하면은 홍문관에 속한 신하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 다음에, 자, 왕이께서 말씀하신 이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문을 전해주는 거지. 또는 경연이라 그래서 왕의 공부를 담당을 합니다. 왕과 여러 가지 홍문관에 속한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정책을 의논하고 또는 여러 가지 고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왕의 이러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하는 게 바로 홍문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3, 4가 나눠져 있어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맡았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밑줄을 꼭 쳐주세요. 자,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기 위한 언론기관인 3, 4. 자, 언론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도 언론기관이 있지. 오늘날 언론기관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 TV 뉴스도 있고 신문 기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언론기관이 있을 거야. 이런 언론기관의 주된 역할이 뭐지? 권력의 독점이나 부정을 감시를 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를, 자, 바깥에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론기관이잖아. 자, 오늘날도 이런 독점이라든지 부정부패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것을 해주는 역할이 언론기관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도 이와 같은 언론기관의 역할이 3, 4,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또한 승정원은 국왕의 명령을 발표하고 상소문을 처리하는 등 왕의 비서 역할을 하였다. 자, 두 번째, 1번 승정원, 2번 나라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두 개의 의금부 해서 승정원과 의금부는 뭘 뒷받침해줬다고? 왕권을 뒷받치는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맞섰던 이 언론기관의 역할을 했던 3, 4 같은 경우는 왕권을 견제하고 신하의 권리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그와 반대되게, 자, 승정원과 의금부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신하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3, 4와 이러한 승정원, 의금부를 둠으로써 국왕과 신하의 권력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역사 편찬을 담당한 춘추관. 역사. 자, 항상 역사 같은 경우는 기록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걸 담당했던 게 바로 춘추관이고, 자, 한양. 당시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한성부. 자, 이거는 오늘날 치면 어딜까? 서울시청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서울시청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 있지? 서울시장이 있잖아. 이런 서울시장의 역할을 당시에는 이런 한성부의 관리들이 담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죠. 성리학의 중심에 유교 질서가 내려져 있는 국가였는데 이러한 유학 교육을 담당한 기구로 성균관이 있었다.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통치기구에 대한 비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 그리고 조선시대가 있다. 자, 고려시대 최고의 기구는 뭐가 있었지? 고려의 독특한 회의기구가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도병마사고 식목도감이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 정책기구가 바로
도병마사였어. 도병마사. 자, 반대로 조선시대의 최고 지휘기구, 최고 의결기구는 어디였을까? 바로 의정부죠. 자, 이렇게 고려의 도병마사와 의정부가 각각 고려와 조선의 최고 회의기구였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앙행정기구를 한번 보자. 아까 전에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자, 상사성에, 중서문화성에서 상사성에 내려져서 정책들이 집행이 된다 그랬지. 그 상사성에 속하는 게 바로 6부가 있어서 6가지 부에서 각각 맡은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고, 자, 조선시대에서는 한 가지 글자가 바뀌죠. 부에서 6조. 조로 바뀌어가지고 이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관리감찰기구를 한번 볼까? 관리를 감찰. 오늘날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자, 고려시대에 뭐가 있었죠? 자, 기억해야 됩니다. 고려시대는 어사대라는 게 있어서 이 어사대를 통해서 관리들의 잘못이나 부정들을 감시하고 감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 자, 조선시대에는 이 어사대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게 바로 뭐가 있었어? 그렇지. 사헌부가 있었다. 자, 3사에 속하는 사헌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최고교육기구.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교육기구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 자, 고려시대 최고교육기구가 뭐였습니까? 기억나나요? 자, 국자감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최고교육이 이루어졌어. 오늘날로 치면은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다 그랬죠? 자, 이왕 고려의 국자감과 같은 업무를 맡았던 게 조선시대에는 자, 성균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에서 유교교육을 담당을 했어. 자, 이 성균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성균관에서 모태가 시작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이름을 이어받는 대학교, 바로 성균관대가 있죠. 이 성균관대가 이 성균관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까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역할 한 번만 보고서 넘어갈까? 3사의 역할. 자, 이들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따져 지적하는 일을 맡는다. 바른 말을 하고 잘잘못을 따져 지적한대. 자, 뭐겠어? 바른 말을 가서 고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달라고 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바로 사관원이었죠. 사관원, 3사에 속한 사관원. 자, 두 번째, 모든 관리를 감찰, 비리 같은 것을 안 하는 잘잘못을 감찰하며 신하가 법을 어기며 왕에게 상소하여 잘못을 논한다. 오늘날 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시대 바로 사헌부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사에 속하는 사관원, 사헌부의 역할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옆으로 넘어가서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를 한번 볼까? 자, 여기도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어서 그 아래 부모 9년을 두었다고 나와 있죠. 자, 8도. 오늘날도 우리나라 도로 나누어져 있잖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해서 이렇게 도로 큰 게 틀을 나눠놨는데 조선도 마찬가지. 옆에 지도를 보면 나와 있죠. 자, 평안도, 함경도, 항해도,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로 이렇게 해서 8개의 도로 나누었고 그 밑에 도 안에 부, 목, 군, 현을 두었다는 것을 알아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방행정제도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군사행정구역이었던 위에 양계가 있었고, 양계와 밑에 5도 일반 행정구역이 있었지. 근데 이런 양계와 5도를 제외하고서도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다고 우리 공부를 했어. 그게 바로 뭐였지? 향, 부곡,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고 배웠잖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일반 양민신문과 똑같았지만, 단지 향, 부곡, 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것들이 많이 받는다 그랬지. 이사를 못 간다든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든지 이런 차별적인 요소를 받는 곳이 바로 이 특수행정구의 향, 부곡, 소였어. 자,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런 향, 부곡, 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향, 부곡, 소를 다 없애고 일반 군현, 일반적인 행정구역으로 승격시킨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 자, 여기 별표 하나 쳐볼까? 왜 별표를 치냐? 모든 군현의 수령, 관리를 파견한다는 거야. 자, 고려시대 여러분, 모든 군현, 모든 지역에다가 수령, 관리를 파견했었나? 아니야. 자, 고려시대에는 중앙집권이 그렇게 조선시대만큼 강화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관리, 중앙에서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지 못했다 그랬어. 일부 구역의 지방관을 파견한 다음에 여기서 파견된 관리가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구역에 관리가 파견되지 않아서 주연에 속하는 속현은 주연에 파견된 관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배웠었는데, 자, 이런 것이 조선시대에 가면 바뀐다는 거야. 자,
조선시대가 되면은 모든 행정구역에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를 했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이 어떻게 됐다? 고려시대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되었다. 그리고 촉수행정구역에 있던 향부곡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둡시다. 자, 그리고 수령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각 도의 최고 지휘관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고려시대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고려시대 군사행정구역에 보냈던 사람은 뭐라 그랬어? 병마사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일반행정구역에 보냈던 사람은 우린 뭐라 그랬었지? 안찰사라 그랬잖아. 자, 병마사와 안찰사로 나눠졌다는 것을, 자, 조선시대에는 관찰사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렸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수령. 오늘, 무슨 말, 사또.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사또라는 거 많이 봤을 거야. 그 사또인데, 자, 이 사또 수령은 고려시대보다 풍계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방 행정, 사법,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자, 보내준 파견된 관리가 많은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지 않았어. 권력이 약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령이 갖고 있지 않은 권리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자, 호족에서 지방에 남아서 관리처럼 변한 향리란 사람들이 그 권리를 갖고 있어서 수령과 함께 지방을 통치해 나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선시대가 되면 향리가 갖고 있는 업무가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인 수령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령의 권리는 강화가 되고, 반대로 고려시대 때 많은 권한을 가졌었던 향리는 단지 이런 수령,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의 실무를 보좌하는 정도의 역할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중앙통치,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파견되는 관리의 권한은 높아지고, 그 곳에 살고 있었던 원래 통치를 맡았던 향리의 권리는 약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각 군현에는 그 지역의 양반들, 그 지역에서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유양소를 운영하여 수령,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자문에 응하고 향리의 비례를 감시하며 백성을 교화했다는 거야. 오늘날도 보면은 뭐가 있을까? 각 지역에서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권리, 권한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는 부를 갖고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장학제도를 실천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어.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로타리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유양소라고 하면 돼. 이들은 관리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명망을 쌓고 부를 쌓았어. 그래서 가진 게 많아서 이들이 그 지역에 대한 백성들의 교화, 백성들의 교육도 담당을 하고, 또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그 지방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를 거 아니야.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고 이 지방의 특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앙의 관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자문에 응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유양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자, 군사와 교육통신제도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조선은 군역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 자, 16세에서 60세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대에 가거나 국방의 비용을 담당했다. 몇 세? 16세에서 60세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20살 넘으면 군대를 가가지고 한 1년 6개월간의 여러분 군대의 의무를 지게 되지. 자, 조선시대는 뭐다? 엄청나죠? 16세에서 60세까지의 모든 양인 남자, 평민 남자는 군대에 가거나 국방의 비용을 부담을 했다는 거야. 자, 대신에 이때도 면제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중앙 관직에 진출해 있는 관료, 아니면 성균관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지방의 향리들은 자, 군역을 면제받았다는 거야. 일을 하는 대가로 이들은 군역을 면제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자, 군사 조직을 볼까? 자,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중앙군은 5위라 그래가지고, 자, 5위 기억해 둡시다. 5위라 그래서 수도인 한양과 궁궐을 수비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중앙군은 5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지방의 각 도, 아까 전에 8도가 있다고 배웠었지? 자, 그래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병마절도사는 육군을 담당하는 거고, 수군절도사는 자, 수군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수군절도사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 있을까? 이순신이 기억나겠지? 해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파견되어 육군과 수군을 통솔하였다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날도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국방의 의무가 끝이 나는가? 아니야. 현역으로 가서 1년 6개월간의 군대를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예비군이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군대에
이런 임무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실천하는 일을 맡게 돼. 그게 바로 예비군이라고 하는 건데, 자, 조선시대도 이러한 예비군이 있었다는 거야. 자, 예비군이라고 해서 조선시대는 잡색군이라고 불렀다. 자, 잡색군과 관련된 것은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잡색군은 군역을 면제받은 양인 남자와 군역을 지지 않는 노비 등이 포함되었다. 즉, 아까 전에 16세에서 60세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대를 가거나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다 그랬죠? 또는 관료, 학생, 향리 등은 군역을 면제받았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면제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다 어디에 속한다? 잡색군에 속해가지고 자, 평상시에는 생업이라든지 일을 하다가 유사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외적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병력으로 동원돼서 앞서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예비군의 역할을 했던 잡색군이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의 세금 제도를 한번 볼까? 조선은 세금을 운송하고 왕명을 전달하기 위해 교통과 통신 제도를 정비하였다. 자, 그래서 자, 세금을 거둔 곡식을 어떻게 해? 자, 육지로 이동하는 데는 힘이 들고 많은 양을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자, 강과 바닷길을 이용했다는 거야. 그걸 바로 조은제도라고 합니다. 조은제도. 배달을 통해서 아니면은 육지에서 강으로 간 다음에 그 강을 따라 올라가서 한강을 따라 수도인 한양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조은제도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죠? 자, 위에서 한번 보자. 아까 전에 지방, 전국을 8도로 나눈다 그랬었는데, 수도인 한양으로, 이쪽으로 모든 지역에서 조운을 통해서, 세금이 운송이 되게 될 텐데, 자, 근데 여기 있는 국방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 맡고 있는 평안도, 함경도, 왜?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역할이 되게 컸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금을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그 지역에서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데 썼다는 거야. 알겠죠? 평안도와 함경도 같은 경우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세금을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 나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밑에도 나와 있죠? 자,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의 세곡은 자, 서울로 운송하지 않고 국방비와 사심젓대비로 사용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통신제도를 한번 볼까? 국경 지역의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 봉수제. 자, 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이 언제 쳐들어오고 하는지를 시시각각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는 그런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소식을 전했느냐? 봉수제라 그래서 봉화를 피워 올립니다. 밑에도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자, 평상시에는 봉화가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적이 출현하게 되면은 봉화를 2개를 피워 오르는 거지. 그 연기가 2줄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밑에 있는 부산에서부터 봉화가 시작되어서 자, 서울까지 계속해서 봉화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본 거를 그 다음 봉화 지역이 보고서 또 봉화를 피어오르게 되고, 그럼 그걸 보고 또 그 위에 지역인 봉화에서 또 보고 피어오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수도인 한양까지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봉화를 통해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래서 봉수제가 있었고, 자, 또한 더 빠르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역이야. 자, 역에는 말들이 가서 오늘날 택시처럼 가서 주차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외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병사가 어떻게 하겠어? 자, 편지, 서신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역에 가면은 거기 역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말을 타고서 달려나갑니다. 올라가겠지? 자, 근데 올라가는데 말은 어때? 쉽게 지치고 한단 말이야. 밥도 먹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전달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역에 가면은 또다시 쌩쌩한 말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 그럼 거기서 말을 갈아타고서 다시 올라가고, 또 가다 말이 지치면은 또 다른 역에서 쌩쌩한 말을 타고 올라가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숙박시설인 원은 오늘날로 치면은 여관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신하들이나 이런 관리들이 갔다가 자고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 있는 조선의 교육과 관리 등용 제도만 보고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교육은 성리학 지식을 갖춘 관료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 조선은 성리학, 유교 중심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지방에 있는 학교와 중앙에 있는 학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지방에는 어떤 학교가 있다? 향교랑 그리고 서울의 사부학당이라고 나누어져가 있어.
그래서 이 향교와 사부학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에 1차 과거 시험을 보게 돼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통과한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서 또다시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 중앙에 있는 최고 교육기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성균관에 입학해서 수준 높은 유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과거 시험에 응할 수 있게 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조선에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를 한번 보자. 자, 조선은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로 과거, 음서, 청거 제도를 운영을 하였다. 과거는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행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근데 조선시대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야. 보면은, 자, 과거 시험에는, 조선의 과거 시험은 1.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 2.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 3. 기술관을 선발하는 작과로 나눠져 있었다. 자, 고려시대와의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자, 고려시대에는 무반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많았다 그랬지? 그래서 과거 시험에 무과가 없었다 그랬는데, 조선시대는 무과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조선시대에는 무신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었다는 거야. 근데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 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책도 사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돈이 많거나 해야 되겠죠? 일반 농민이 맨날 농사 짓고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 세금으로 많은 양을 갖다 바쳐야 돼서 책 살 돈이 없는데 공부할 수 있겠어? 그래서, 자, 원래 형식적으로는 모든 신분이, 천민을 제외한 모든 신분이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이런 과거 제도가 있었고, 음서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 또 있었죠? 자, 고려시대 음서.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면 그 자식은 시험을 안 봐도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죠. 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음서가 있었어. 하지만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자, 고려시대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였다고 하면은 조선시대에는 그 제한이 높아집니다. 5품이 아니라 더 높은 3품 이상의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의 자손. 그리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손자나 이러한 뭐 외손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음서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조선시대는 단지 아버지가 이런 고위 관료일 때만 음서를 제외 혜택을 받았다 해서 이런 음서의 제한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 즉 조선시대에는 이런 음서나 이런 신분에 대한 것보다 실력에 대한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거 같은 경우는 신하가 왕에게 고하는 거야. 전하,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되게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중앙으로 불러서 관직을 주고 일을 시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바로 천거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조선의 여러 중앙 정치제도와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군사통신제도, 그리고 교육과 관리 등용제도에 대해서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어.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고서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태조 이성계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고 수도를 어디로 정했어? 그렇지, 한양으로 정했죠. 자, 개경은 어디야? 고려의 수도였죠. 자, 태종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 자, 왕자의 난을 거쳐가지고 왕위에 올랐었죠. 자, 태종 때에는 무슨 법을 실시하였을까? 호패법을 실시해서 자, 국민에 대한 신분에 대한 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군역을 지는 데 있어서 활용했다는 거야. 세금을 걷는 게 조선시대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구에 대한 파악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세금을 더 잘 거둘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시했던 게 오늘날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호패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종 때에는 뭘 완성해서 국가통치체제, 유교 중심의 국가통치질서를 확립하였을까? 그렇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함으로 인해서 국가통치체제를 정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옆에 조선의 건국과 통치질서의 확립. 건국 세력 누구였어?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무인 세력 하나, 그리고 이들과 손을 잡아서 새로운 나라에서 개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 바로 신진사대부였지. 그 중에서도 누구야? 급진파. 문건파 같은 경우는 고려란 틀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었고, 급진파 같은 경우가 새로운 나라에서 개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